안녕하세요. 한성이방이난스 2조의 대립가드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김기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도시 침수 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초저가 무전원 누수 경보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반지하 주택 침수 문제의 심각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2020년과 2024년 전국 시도별 지하 거주가구 비율 변화를 지도로 비교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지하, 반지하 거주 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또한 화면의 그래프를 보면 서울 반지하 거주 가구 수는 2020년 약 200가구에서 2024년에도 큰 폭의 감소 없이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수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 폭우 당시 침수 사망자의 67%가 반지하 거주자였다는 사실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실제 피해가 얼마나 특정 계층에 집중된지를 보여줍니다. 서울 전체 침수 위험 주택 중 32%가 반지하이며 특히 위험 등급 1, 2등급에서 피해가 집중됩니다. 결론적으로 반지하 주택은 침수 시 구조적으로 대응이 어렵고 피해가 빠르게 심각해지는 환경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이브와이즈 분석을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왜 반지하에서 피해가 반복되는가에 대해선 초기 누수 감지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감지를 못하는가에 대해선 기존 누수 센서는 고가이고 설치가 복잡해서 취약계층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왜 취약계층이 사용하기 어려운가에 대해선 전원, 네트워크, 유지 보수 비용 등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왜 시장에 저가형이 없는가에 대해선 스마트홈 중심으로만 발전했기 때문에 사회적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기술 발전이 사회적 접근성을 놓치게 되었는가에 대해선 기술 발전이 소비자의 편의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안전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는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술 접근성의 불평등입니다. 다음은 IAO 기법으로 사용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액티비티에선 사용자들은 일상생활 중에 세면대, 창틀, 보일러실, 싱크대 등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생활합니다. 드립가드는 이 무심한 일상 속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인바이러먼트에선 이 제품이 사용되는 환경은 습기와 물이 쉽게 발생하는 좁은 실내 공간입니다. 공간의 특성상 전기 사용이 제한되고 배터리 교체나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전력형, 저비용형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인터랙션에서는 사용자는 드립가드와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수 발생 시 빛과 소리로 경보를 인식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때 경보 신호는 사용자뿐 아니라 가족, 이웃에게도 간접적 상호작용을 발생시킵니다. 오브젝트에선 드립가드는 팩 기반 전독성 잉크, LED, 부저, 수분 감지 회로 등으로 이루어진 물리적 경보 장치입니다. 단순한 센서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공적 오브젝트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저에선 주된 사용자는 반지하 거주자, 고령자, 1인 가구 등 위험 인식이 늦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고가의 IoT 기기를 사용할 여건이 부족하거나 누수 피해 감지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드립가드는 기술의 접근성을 평등하게 확장하는 사용자 중심의 솔루션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 반지하 노후주택 거주민이며 설치는 간단해야 하고 전원 접근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스캠퍼 기법을 통해 실제 제품 설계로 이루어지는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먼저 S에선 고가형 IoT 대신 물 반응형 회로로 대체, C에선 LED와 부저를 결합해 경보 기능 강화, A에선 종이 회로와 전도성 잉크 기술을 응용, M에선 누구나 3분 설치 가능한 패드 형태로 수정, P에선 기상재해 경보용을 취약시설에도 활용, E에선 배터리와 앱 연동을 완전히 제거, 마지막으로 R에선 침수 후 대응이 아닌 사전 경보 중심으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PMI 분석을 해보자면
장점으로 5Whys와 IAO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저비용 재료로 인한 장기간 사용 시 부식이나 오작동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립카드의 흥미로운 점은 경보 신호가 사용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도 간접적 상호작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술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결하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드립카드가 자사하게 뭐냐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앞에 화면에 재생되는 영상을 보셨다시피 드립카드는 물에 닿으면 자동으로 반응하는 초저가 무전원 누수 경보 장치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물 반응 감지 회로입니다. 물이 닿는 즉시 저항이 변해 회로가 닫히고 LED와 부저가 작동합니다. 별도의 전원 없이 순수 반응형 회로로 동작합니다. 둘째로 비전력형 경보 시스템입니다. 배터리 교체가 전혀 필요 없고 유지 보수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기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앱과 네트워크가 불필요하여 고령자와 취약계층도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초저가 간편 구조입니다. 대량 생산 시 단가가 개당 약 1,000원으로 측정되고 누구나 3분 안에 부착이 가능합니다. 창틀과 보일러실, 세면대 하부 등의 설치가 용이합니다. 이 세 요소는 기존 누주 센서가 가진 비용, 전원, 설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를 요약하여 표에 작성하여 프로토타입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드립카드의 장점은 물이 닿으면 즉각 LED와 부저가 작동하고 오작동률이 낮으며 고령자나 초보자도 설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전 위험 없이 안전하고 단가 1,000원 정도로 접근성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개선 필요점은 장기간 습도 노출 시 전극이 산화될 수 있어서 폐필름으로 코팅해야 합니다. 낮에는 LED 가시성이 낮아 고위도 LED가 필요합니다. 부착 테이프의 내구성 보완이 필요하고 지속 경보 시간 향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이미 핵심 목표인 초기 침수 감지는 완전하게 달성했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 그렇다면 왜 서울시는 이런 좋은 장치를 보급화하지 않았냐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저희는 이 이유를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 리스크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오작동 발생 시 민원 책임이 증가하고 KC 인증 등 까다로운 안전 기준을 넘기려면 인증 비용이 제품 단가보다 더 비싸 공공용으로 채택이 불가합니다. 또한 감지 실패 시 침수 피해 발생이 보급한 지자체 책임으로 번질 수 있어 도입이 보수적입니다. 공공사업은 교체 주기, 고장률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가 센서는 환경에 따라 수명이 크게 달라 유지보수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우선순위는 침수 인프라 개선입니다. 서울시는 하수관, 확장, 배수, 시설 보강 등 대규모 사업 중심이고 개별 주거 누수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라는 점이 서울시가 지금까지 저가 누수 감지기를 보급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드립카드는 왜 서울시가 해내지 못한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복잡한 IoT가 없어 오작동 확률이 최소화되고 비전력형 또는 초전력형 구성이기 때문에 인증 요구가 크게 경감됩니다. 구조가 단순해 저위험 제품으로 분류가 가능해 KC 인증 부담이 없거나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드립카드는 1년 단위로 교체하는 라벨형 패드로 고장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대량 생산 시 단가가 약 1,000원이라는 점과 복지센터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배포가 가능하다는 점, 고장나면 교체하면 끝이라 유지 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보급 비용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가 IoT와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진짜 접근성 확보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실효성이 높은 생활형 재난 예방 시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가 높습니다. 지하 반지하 주거 환경이 침수와 누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거창한 기술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먼저 필요합니다. 드립카드는 바로 그 시작점이며 작은 기술이 큰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 이마기넌스 김포공항조의 세대 통합형 식사 동행 서비스 할머니 밥약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이름인 김포공항은 김씨가 4명이고 4명 모두 공학을 전공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또 김포공항이라는 이름은 공항의 비행기들처럼 당차게 이륙하여 높은 시각을 갖고 좋은 성과를 이루자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나누는 정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밥 먹었니? 밥 한 번 먹자라고 안부 인사를 묻기도 하듯이 한국 문화에서는 예로부터 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정을 나누는 매개체였습니다. 우리는 먹으면서 마음을 나누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 밥을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밥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연결의 마지막 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해답을 세대통합형 밥약 프로젝트에서 찾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상상 시작하기, 상상하기, 상상 실행하기, 상상 검증하기 그리고 맺은 말 순으로 크게 5가지입니다. 그럼 공감의 상상력 프로젝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상 시작하기 단계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한성대학교에 재학하며 성북천 앞에 항상 외롭게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관찰하며 어르신분들은 어떻게 밥을 해결하실까? 라는 공감의 상상력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더 자세히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자료 조사를 통해 성북구의 상황의 심각함을 파악했습니다. 성북구는 노인 인구가 20%이며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소외 심화 요인으로는 1인 가구 증가, 빈곤, 건강 저하로 인해 소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가족 해체와 관계 단절로 우울감이 증가하며 디지털 격차로 인해 사회 활동에 제한을 받고 복지 접근성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소외된 어르신분들이 성북구에 많다는 것을 확인했고 세대 통합을 통한 어르신 정서 안정 및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아야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한성대학교를 등하교하며 성북천 앞 광장에 항상 어르신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르신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 11월 1일 오후 2시경 성북천 분수광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의 수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지를 작성하여 성북구 거주 어르신분들께 직접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르신, 요즘 식사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적적하다거나 누구랑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과 혹시 스마트폰이나 식당의 주문기계, 코스크를 쓰시면서 이건 참 어렵다거나 답답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에는 정서적 고립감과 디지털 격차라는 공통의 문제를 겪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혼자 자주 먹기 때문에 적적함을 느끼고 코스크 사용 경험이 없고 어렵다고 느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적적함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냥 쓰시는 전화로 오늘 저녁에 학생이랑 밥 먹게 연결해줘라고 말만 하면 약속을 잡아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에는 두 분의 답변이 갈렸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움과 디지털 소외를 겪고 있어 앱 설치 없이 전화로 밥약을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좋은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배달을 시켜 먹고 싶어도 어플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시킬 수 없었다고 토로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동일한 문제를 겪으면서도 학생하고 같이 식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심리적 장벽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터뷰로 저희가 직접 느끼고 발견한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코스크뿐만 아니라 배달앱 사용도 어려워 집밥만 드시는 등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불편함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며 만난 학생들이 간단한 스마트폰 기능들을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이디어가 좋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르신분들 입장에서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마주하며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상상하기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 하우마이트 위기법을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인 소외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아이디어를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아이디어를 모아 어르신 전용 밥약 앱 개발을 정의하였고 주 기능은 어르신들과의 식사 밥약, 부수적 기능으로는 약국 심부름, 119 호출, 음성 인식형 서비스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초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습니다. 앱 기능으로는 밥 먹는 기능을 밥으로, 심부름 및 부가적 기능을 약으로 하여 인터페이스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학생 혜택은 봉사활동 시간 지원, 비교과 포인트 제공 등을 생각하였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학생 신분 확인 및 학생 별점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 확장 방안으로는 성북구 내 다른 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또 학생과의 식사에 심리적 장벽을 느끼시는 어르신분들을 위해 또래 어르신분들, 이웃 주민과의 만남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그려 마인드맵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UI 디자인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웹페이지를 구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상상 실행하기 단계입니다. 저희는 밥약 앱을 통해 고독을 느끼는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두 가지 페르소나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페르소나는 72세 적적순 할머니입니다. 1인 가구로 외롭게 살아가는 할머니입니다. 적적순 할머니는 남편 사별 후 외로움을 느껴 매 끼니 혼자 밥을 먹는 것에 외로움을 크게 느끼며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앱 사용은 어려워하십니다. 할머니는 앱을 통해 학생과 함께 식사하며 정서적 외로움을 채웁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페르소나는 고동민 할아버지입니다. 82세 고동민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약을 타거나 무거운 생필품을 사야 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할아버지는 밥약 앱의 약심부름 동행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습니다. 세 번째 페르소나인 한성대 IT 공과대학 김한성 학생은 밥약 앱의 봉사형 사용자입니다. 한성이는 외로운 적적순 할머니와 식사를 하며 정서적 교류를 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동민 할아버지에게는 심부름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학생은 봉사 및 포인트를 받고 어르신은 고독감 해소와 필요한 도움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페르소나 3명을 설정하여 서비스 흐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전개해 보았습니다. 적적순 할머니가 밥약 앱을 통해 한성이와 식사 매칭을 신청합니다. 고동민 할아버지도 앱을 통해 약국 심부름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로 인해 대학생인 한성이가 도움을 주고 비교과 포인트나 봉사시간 등 혜택을 얻습니다. 이로 인해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저희는 자바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백엔드 로직과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게 했고 KSS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사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여 실제 웹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자세한 디자인과 어플 사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로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밥약이라는 저희의 취지에 맞게 밥그릇은 할머니 얼굴로 표현하고 위에 흰밥을 할머니의 머리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밥약이라는 글자는 저희가 만든 어플의 이름인데요. 저희의 주된 기능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는 기능을 밥으로 하였고 이외의 약국 서비스와 구급자 호출, 심부름 같은 부가 서비스는 약이라는 글자에 함축하였습니다. 이 둘을 합쳐 밥약이라는 글자가 탄생하였고 또한 밥약이라는 단어는 밥 약속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사용자가 어르신이라는 목적에 맞게 글자의 크기는 최대로 키웠고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디자인을 사용하였습니다. 밥 버튼을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 주변 이웃, 자원봉사자 3개의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학생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어플에 등록된 학생들과 학생마다의 별점이 나타납니다. 이 별점은 범죄 예방과 어르신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추가된 기능입니다. 어르신들은 이러한 학생이나 주변 이웃, 자원봉사자의 별점을 보고 상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중 한 명을 선택하여 밥약 신청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은 단순 버튼, 음성, 채팅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주된 밥 서비스 이외에 약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약 버튼을 누르면 약국 심부름, 구급차 호출, 기타 심부름과 같은 부가 서비스가 뜹니다. 이 중 어르신에게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차례는 상상 검증하기입니다. 상상 검증하기 단계에서 저희가 진행한 수합 분석입니다. 저희는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긍정적인 요소와 한계점, 외부적 기회와 위험 요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강점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기존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뚜렷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식사를 기반으로 하는 정서 교류형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돌봄이나 배달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어르신이 함께 식사하며 정을 나누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한국인의 정서와 연결하여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어르신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글, 음성, 인식 기능을 강화하고 최대한 단순한 UI, UX를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학생들에게는 봉사 시간과 비교과 포인트를 제공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도 저희 프로젝트의 강점입니다. 다음으로는 넷째, 혹시 모를 범죄와 관련된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신분 인증 및 별점 시스템을 넣어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비슷한 어플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인터뷰에서 확인된 심리적 장벽을 인식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자원봉사자와 식사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었다는 점 또한 밥약 프로젝트의 큰 강점입니다. 두 번째는 약점입니다. 저희 내부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앱이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스마트폰 자체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여전히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학생들의 참여 시간과 인원에 따라 매칭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약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서비스가 확장될 경우 운영 인력이나 관리 비용이 늘어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약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 요소입니다. 첫 번째, 성북구는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노인 복지, 고독사 예방 정책 지원이 강화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지자체나 복지기관과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둘째, 성북구 안에는 대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자원봉사 활동과 사회공헌 트렌드를 만들어 한성대학교 학생 외에도 다른 학교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지역 커뮤니티 기반 로컬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되면서 저희의 서비스 모델이 성북구 외의 다른 지역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위험 요소입니다. 첫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만약 안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전체 서비스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일부 어르신들은 건강이나 이동 제한 등 외부 요인 때문에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존재하는 복지 서비스나 시니어 돌봄 플랫폼과 경쟁하거나 역할이 중복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마무리로 저희는 스왑 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명확히 정리하며 프로젝트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밥약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느낀 조언들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불편함과 외로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이 한성대에서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 공감 능력의 폭을 늘려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수정해 나가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성 이마기넌스 프로젝트를 통하여 더 현명하고 식견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밥약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함께 고생한 저희 조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장 김은혜, 조원 김민서, 김희빈, 김상은입니다. 저희 팀은 전체적으로 서로 맞지 않은 부분까지도 도와가며 환상적인 팀워크를 발휘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도출하였습니다. 맺은 말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 밥약 프로젝트는 성북구 노년층의 외로움과 디지털 소외라는 두 가지 문제를 젊은 세대와의 밥약과 봉사라는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북구의 초고령 사회 문제 해결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상력 프로젝트 팀 21의 발표를 맡게 된 김현우입니다. 저희 팀은 도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인 스마트 쓰레기통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프로젝트 배경,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 주요 성과, 프로젝트만의 독창성, 느낌점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배경으로는 이 사진처럼 관리가 안 되어 넘치는 쓰레기통, 아무 곳에나 놓여져 있는 쓰레기통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와 같은 쓰레기통 문제와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울시 데이터를 보시면 2019년에는 길거리 쓰레기통이 약 6,900개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무단 투기와 미관 문제 때문에 수천 개가 철거되었습니다. 쓰레기통을 줄이자 길거리 쓰레기는 넘쳐나게 되었고, 그래서 최근 다시 쓰레기통을 늘리고 있지만 저희는 단순 쓰레기통을 늘리는 것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관리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기존 쓰레기통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효율적 관리, 비위생적 디자인, 낮은 접근 편의입니다. 먼저 수거 인력 부족으로 쓰레기통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로 인한 악취와 사용자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내부 공간 활용이 낮아 쓰레기가 빠르게 차오릅니다. 세 번째론 사용자들이 주변 쓰레기통의 위치나 상태를 알 수 없어 시민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론 자율 처리 시스템입니다. 악취 또는 중량을 쓰레기통이 스스로 감지하여 하역 장소까지 이동한 후 내부 쓰레기를 비운 뒤 다시 원래 위치로 복귀합니다. 두 번째론 태양광 발전기입니다. 상단 태양광 패널을 통해 자가 발전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며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론 전 측면 전광판입니다. 쓰레기통 외형에는 고화질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날씨 정보, 공공 캠페인, 광고 송출들이 가능하며 광고 수익은 운영 비용 절감 및 수익 창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동 세척 기능입니다. 집화장에 설치된 고압 세척 장치와 연동되어 비워진 뒤 자동으로 세척됩니다. 이로써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쓰레기 압축입니다. 쓰레기통 내부가 일정량 이상 차면 스스로 압축하여 부피를 줄입니다. 이 기능만으로 용량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실시간 위치 표시 서비스입니다. 사용자 앱 또는 지도 서비스와 연동하여 주변 쓰레기통 위치를 제공합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지 못해 생기는 무단 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구상한 스마트 쓰레기통의 디자인입니다. 미래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도시 공공 디자인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4컷 만화로 만든 구현물인데요. GPS를 통해 사용자가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예시입니다. 구현물 영상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입니다. 디자인 선정 및 기술 검토,
과정에서는 기술의 타당성과 쓰레기통 구조를 확정했습니다.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선 설계 기반 프로토타입 제작과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구성하였습니다. 테스트 및 최적화 과정에선 안전성 테스트 및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화 및 출시 과정에선 양산체계 구축과 시스템을 완성시켰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완전 자동화를 통한 관리 인력 부담을 크게 줄이고 전광판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지도 위치 표시를 통해 사용자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만의 독창성은 먼저 기존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서울에는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관리자에게 알람을 보내는 스마트 쓰레기통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거나 관리 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결국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미화원이 아닌 쓰레기통 스스로 쓰레기를 배출하여 쓰레기통의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론 자율주행 쓰레기통 관련 논문입니다. 2022년 11월 로봇이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의 청소 로봇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작동 시간 문제, 내구성 부족, 수거 대상 크기 제한, 물체 탐지 방향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그리고 실내 주행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래 저희는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직접 쓰레기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성하였고, 궤도형 구동부를 적용하여 실외나 계단에서도 이동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세척이 가능해 위생적이고 태양광 패널로 배터리 작동 시간을 늘렸습니다. 네, 느낀 점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기능을 넣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상상하며 그리고 기술을 어떻게 현실성 있게 결합하는지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친환경 에너지, 공공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엮어보는 경험을 통해 스마트 도시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 이마기넌스 A 분반 3조입니다. 저희 조는 세대 간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라는 노인과 청년 세대 공감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목차는 상상 시작하기, 주제 선정, 상상하기, 상상 실행하기, 검증하기, 그리고 성찰하기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원 소개입니다. 저희 조원은 모두 IT 공과대학 소속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와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참여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상 시작하기, 공감하기 과정입니다. 먼저 저희 조는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주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찰하는 과정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많은 노년층 분들이 디지털 적응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 무력감,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년층이 디지털 기술 사용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학습 의지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노년층 디지털 교육이 여러 한계를 갖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특히나 1:1 방식이 아닌 집단 교육 형태에서는 개개인의 이해 속도를 반영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교육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디지털 격차가 커질 경우에 노인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 중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소외의 문제가 이미 큰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실제로 주변 노인분들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노인분들이 디지털 기술의 낯섦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스스로 배우기에는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 질문입니다. 왜 노년층은 디지털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가? 새로운 기술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가? 디지털 기기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적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해 배울 기회가 왜 적은가? 디지털 기기에 대해 배우려는 의지가 부족해서입니다. 왜 배우려는 의지가 부족한가?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 무력감, 그리고 불안으로 인해서 학습 의지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배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디지털 기기에 대한 노년층의 인식 개선과 청년층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주제 선정입니다. 공감하기의 활동으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뉴스 기사를 찾아보고 인터뷰까지 하여보니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노년층 분들의 의지 박약, 디지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구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기획하게 된 노인과 청년의 세대 공감 프로젝트인 너에게 난, 나에게 너는 정보화 사이로 접어들며 더욱 커진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주문을 하려고 해도 점원 대신에 낯선 화면이 있고 시대의 흐름은 너무 빨라서 같이 나아가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또 너무 일찍부터 쉽게 닿는 정보를 접하고 살아온 청년들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상하기, 아이디어 내기 과정입니다. 저희 조는 노년층과 디지털 접근 한계에 대해서 마인드맵의 형식으로 상상하기를 진행했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그리고 청년과 노년층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아날로그에는 대면 주문, 진동벨 시스템, 전화 주문 등이 존재합니다. 디지털로는 휴대폰, 키오스크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는 소극적이고 아날로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편리함만을 중시합니다. 즉, 복잡한 과정을 회피하고 대면을 어려워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노년층 세대는 이러한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디지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그러한 배움의 의지가 박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대 갈등의 심화, 공동체 의식의 약화, 무관심의 확산 등 여러 문제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저희는 근본적으로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이러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가 저희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결 방안입니다. 공익광고 캠페인, 로고송, 소셜미디어 홍보 등의 해결 방안들을 종합해서 저희는 캠페인 영상 제작을 주 프로젝트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상 실행하기, 프로토타입 제작 과정입니다. 청년과 노년이 서로의 시선을 통해서 디지털의 세상을 바라보며 이해와 배움을 주제로 한 따뜻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캐릭터 및 배경 설정입니다. 프로젝트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 속에 등장하는 청년과 노인 두 인물의 성격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청년 캐릭터는 디지털에는 익숙하지만 노년층을 이해하지 못하고 키오스크 앞에서 힘들어하는 어르신을 봐도 그냥 지나치는 인물입니다. 반대로 노인 캐릭터는 아날로그 방식이 더 편하고 디지털 기기를 두려워하는 설정으로 그러한 격차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담았습니다. 두 인물은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캠페인을 통해 매칭되면서 조금씩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스토리 구조 설계입니다.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던 노인을 보고도 청년은 그저 지나칩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각각 그러한 캠페인 포스터를 발견하고 캠페인의 쇼츠를 통해서 청년은 그 존재를 알게 됩니다.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던 노인과 그걸 지나쳤던 청년은 캠페인에서 매칭이 됩니다. 둘은 캠페인을 통해 점차 가까워지고 청년은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은 디지털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결국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캠페인으로 노인은 디지털 사용을 어려워하지 않고 청년은 키오스크나 디지털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들을 더는 지나치지 않고 돕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 등장할 캠페인 포스터입니다. 이 캠페인은 청년과 노인이 만나 청년이 노인분의 생애 기록 영상 제작과 기초 디지털 교육을 돕는 과정을 통해 노년층의 디지털 인식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지역 기반 접근을 위해서 성북구청과 성북구 세대공감센터가 주최하는 캠페인으로 설정하여 현실성을 더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앞서 먼저 스케치로 구상을 진행하였고 AI 기반으로 이러한 스케치를 구현했습니다. 이제 프로토타입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키오스크가 어려우신가? 애구구 어렵네. 상관할 일 아니지. 어르신, 캠페인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도와드릴걸. 한번 참여해 볼까? 잘 부탁드립니다. 나도 잘 부탁해요. 그때 만났던 분이시네? 난 디지털 싫어. 제가 디지털 다루는 사람인데 저한테 옛날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땐 그랬지. 그러셨군요. 노인분의 이야기를 담아야지. 나도 좀 보자. 내 이야기구먼. 처음부터 볼까요?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이렇게 보니까 좋구먼. 제가 만든 거 업로드 됐어요. 업로드가 뭐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돼요. 이런 게 있어? 혹시 다른 것들도 배워보시겠어요? 그럼 어서 배우고 싶다. 이 정도는 껌이지. 다음으로 상상 검증하기입니다. 영상에 대한 여러 피드백이 있었는데요.
피드백을 통해 영상의 초기 구성과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 포스터와 홍보 방식의 디테일을 더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영상의 흐름을 더욱 자연스럽게 다듬고 홍보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며 노년층과 청년층의 상호작용 장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프로젝트가 정말로 실현된다면 현재 디지털 사회로 접어들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층에게 익숙한 1대1 대면 가르침을 통해 노인들은 디지털을 배우고 청년들은 대면을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상호 이해를 통해 세대 간 갈등 또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노년층에게 디지털을 가르친다는 목적이 아닌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서 나이 차의 벽을 허무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찰 과정입니다. 저희 조는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인식하고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이후 구현의 고민, 피드백을 수용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주변 사회의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상상을 통해 풀어낼 수 있다는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이런 문제점들이 찾아내면서 보이고 그것에 따른 해결 방법이나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각 단계별로 천천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프로젝트를 점점 완성해낼 수 있었고 이것은 앞으로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F반 상상력 프로젝트 2조 쌍쌍마조 발표를 마친 손동아입니다. 저희 조는 이번 상상력 프로젝트에서 SNS 중독을 코딩 기반 앱 개발을 통해서 해결하기 하는 주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문제 인식부터 해결책 개발, 그리고 성찰과 배운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인식입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희는 주변 친구들과 저희 조원이 스스로가 겪는 SNS 과다 사용 문제에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학교나 집에서 잠깐 쉬려고 휴대폰을 켰는데 어느 순간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희도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분석해보니 일평균 9시간 54분, 가장 많이 쓴 날은 13시간 52분, 특히 하루 중 4시간 이상을 인스타그램에 사용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총 사용 시간 중 약 37%가 SNS였고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다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업에 집중이 안 되고 수면 패턴이 밀리고 과제를 미루게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저희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고 결국 SNS 사용 과다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탠퍼드 대학의 애니 램피 교수는 스마트폰 중독을 약물 중독과 매우 유사한 도파민 중독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학교 커뮤니티만 봐도 쇼츠 보다가 새벽 4시에 잠들었다, 틱톡을 보다가 시간이 순삭이 됐다 라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명확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으로 OI 분석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파고들기를 하였습니다. 문제를 단순히 SNS를 너무 많이 보는 문제로 접근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OI 기법을 사용해 근본 원인을 단계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Y1, 왜 핸드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집중력 저하, 수면 방해, 생산성 감소 등 삶 전체를 갉아먹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나왔고, 그러면 왜 스마트폰 사용이 대부분이 SNS인가? 라는 질문에는 무한 스크롤, 푸시 알림 같은 설계적 요소로 사용자가 끊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Y3에서 왜 SNS 사용을 스스로 줄이기 어려운가? 라는 질문에는 SNS는 의지적으로 이길 수 있는 중독 구조를 이길 수 없는 중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과가 나왔고,
다음 Y4에서 그러면 외부 도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온 후에 Y5에서 앱을 만들자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상 실행하게 되고요. 코딩 기반 앱 개발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명상 앱 관련, 습관 앱 관련 앱과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SNS 사용을 줄이는 보상 기반 행동 변화 앱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대이기 때문에 전공 조원들이 직접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UI 디자인과 SNS 사용 시간 자동 측정 기능, 포인트 시스템, 레벨 및 도전 미션 알고리즘 등을 직접 코딩해서 구현하였습니다. 앱은 단순 차단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재미와 도전, 보상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앱의 핵심 기능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앱에는 SNS 사용 감소를 돕는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NS 사용 시간 자동 측정이 첫 번째인데요. SNS를 열지 않은 시간을 절약한 시간으로 기록합니다. 일, 월, 주 단위 패턴을 시각화해서 사용자가 자신의 습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 시스템입니다. 절약한 시간만큼 포인트가 쌓이고 연속 성공 일수나 목표 달성 시 추가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친구와 포인트 경쟁도 가능해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레벨 시스템인데요. 포인트에 따라 레벨이 올라가며 새로운 기능이 열립니다. 금지나 통제 중심이 아니라 성취감 기반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차단 집중 모드인데요.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동안 SNS 앱을 강제로 차단시킵니다. 알림도 차단되기 때문에 공부할 때나 잠자기 전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자주 사용하는 시간대 등 사용자 맞춤형 사용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팀원들이 직접 구현을 해본 결과 포인트를 더 받으려고 SNS를 더 안 열게 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고요. 단순한 의지보다 보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앱이 더 발전하게 된다면 집중력 향상, 공부, 운동, 독서 시간 등 SNS를 제외한 다른 여가 활동의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면 패턴이 개선되고 디지털 웰빙 습관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네, 저희 구현물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할 때 1포인트를 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앱은 리액트, 바이트, SCSS를 사용해 코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앱에 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에는 SNS를 안 할수록 레벨이 올라가는 것과 포인트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번 주에 몇 시간 동안 SNS를 사용 안 했는지, SNS 사용을 안 하고 집중 모드에 들어가는 타이머 시작과 친구와 SNS를 얼마나 사용을 안 하는지 경쟁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포인트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교환할 수 있는 리워드 교환소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타이머 시작을 누르면 친구와 경쟁한 뒤로 현재 진행 중인 배틀, 계속해서 새로운 배틀을 시작할 수 있는 버튼과 배틀에서 승리 시 200포인트를 받고 참여만 해도 50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이제 랭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랭킹에서는 자신의 순위와 같은 지역에서 누가 탑3인지 볼 수 있고 전체 순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랭킹 보상으로 매주 탑10에 들면 300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워드에 들어가면 자기 포인트로 금액을 얼마로 바꿀 수 있는지 교환하고 싶은 것을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무엇을 교환했는지 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프로필로 넘어가면
아까 설명한 것들을 총정리해서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배틀을 몇 번 승리했는지, 최근에 무슨 업적을 달성했는지, 일일 목표 달성량과 이번 주의 평균 감소 시간, 이번 주에 몇 포인트를 얻었는지, 친구와 경쟁하여 최대 몇 연승까지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정을 보면 알림 설정을 온오프를 할 수 있고, 일일 목표 설정, 앱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말, 마지막으로 로그아웃 버튼이 있습니다. 즉, 정의에서 본 앱은 사용자의 SNS 사용 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을 줄일 경우 즉각적인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디지털 사용 습관 형성을 돕고 단순한 차단 기능이 아니라 보상 기반 행동 강화 방식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앱들과 차별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속적 동기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행동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장기적인 습관 형성이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앱은 과도한 SNS 의존도를 낮추고 더 나은 시간 관리와 생산성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조별 과제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각자의 전공을 살리다 보니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아이디어가 발전했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 보는 조원들과 협력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는 법과 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소통, 책임, 배려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SNS 중독은 단순히 덜 보면 된다가 아니라 의지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입니다. 저희 쌍쌍마조는 이러한 문제를 데이터 분석과 기술적 접근, 그리고 코딩을 활용해서 실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연결해 보았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